도민 여러분, 상주 출신 김홍구 의원입니다. 도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최병준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경상북도는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기후변화와 경제위기라는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 속에서도 도민의 힘과 지혜를 모은다면 새로운 기회를 열어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지역 발전과 도민의 삶을 향상을 위해 늘 고민하고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가겠다는 진지한 마음으로 도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경기지역 균형발전 지원사업 관련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경상북도 균형발전과 지역 소멸위기 극복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인 경계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도정의 안일한 행태를 질타하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경북도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자랑하며 경계를 마주하고 있는 인접시도는 6곳에 달합니다. 그만큼 경북도 경계지역은 지리경제 문화적으로 복합된 특성이 있으며 도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낙후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22년부터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본 의원은 22년 10월 5분 자유발언을 시작으로 23년에는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경상북도 경계지역 발전연구회라는 의원연구단체를 출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경계지역 연구용역, 워크숍, 간담회 등을 추진하여 깊이 있는 활동뿐만 아니라 현장 방문을 통해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들었습니다. 또한 같은 해 8월에는 경상북도 경계지역 발전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경계지역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4년간의 치열한 고민과 활동은 경상북도 의회 차원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집행부가 조례 제정에 발맞춰 경상북도 경계지역 기본계획 및 지역별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했을 때 본 의원은 이제야말로 경계지역에 희망의 빛이 보인다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경상북도가 보여준 의지와 실천은 의회의 노력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안일함과 소극성에 머물러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형식적인 계획 수립과 연구에 불과했습니다. 집행부가 추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4천만 원의 예산으로 2달 반이라는 짧은 기간 만에 마무리되었습니다. 광범위하고 복잡한 경계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한 시간과 예산입니다. 이는 집행부가 경계지역 발전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기보다는 조례 제정에 따른 형식적 절차를 이행하는 면피성 행정에 불과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25년 경상북도 경계지역 시행계획은 9월에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마무리된다고 합니다. 도지사님, 25년대 추진하는 사업의 시행계획을 9월에 마무리하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되십니까? 올해 사업 추진을 할 수 있습니까? 둘째, 국비 의존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경계지역만을 위한 사업은 극히 일부라는 것입니다. 최근 2년간 경계지역 관련 경북도 추진 사업은 총 47건이고 예산이 확보된 사업은 25개입니다. 이 중에 국비 사업이 12개이며 도로교통 관련 사업이 11개로 전체 예산의 93%를 차지합니다. 도로교통 사업은 경계지역만을 위한 사업이 아닙니다. 이는 경북도가 경계지역 발전을 위한 주도적 사업 발굴이 아니라 경계지역이 포함된 국비 및 도비 사업을 목록화한 것일 뿐입니다. 셋째, 의회의 노력과 주민들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본인이 대표를 맡았던 의원 연구단체는 2년 동안 여러 제안을 했지만 대부분 사업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도지사님, 경계지역 주민들은 행정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문화, 경제적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경북도의 주도적이고 책임 있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경계지역 주민들의 삶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보여주기식 행정과 국비사업 의존에서 벗어나 경북도가 주도적으로 경계지역 발전에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명확히 밝혀주십시오. 둘째, 경계지역을 위한 도비 자체 추진 사업을 대폭 확대할 의향은 없습니까? 실질적인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소규모 생활 밀착형 사업을 발굴하고 도비 예산을 정액하여 독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셋째, 경계지역 발전연구회의 연구 용역 결과와 정책 제안을 향후 정책 수립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주십시오. 다음은 농업 용 배수로 관련입니다.
전국에서 농업의 비중이 가장 큰 곳은 경상북도입니다. 도민의 약 13%가 농업 종사자입니다. 농지 면적은 24만 헥타르이고 이중 절반 이상이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경북 농업은 국가 식량 안보와 농업 경쟁력의 중심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경북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과는 달리 지난 10년간 도내 농가 수의 12%, 농업 인구의 14%가 줄었습니다. 농업인의 절반은 65세 이상 고령자입니다. 이에 더해 수디 시설의 90%가 준공 50년 이상 된 것들이고 특히 농업용 용 배수로 사업은 70년대 경기정리 사업 당시 설치된 시설을 여전히 사용 중입니다. 농업 기반 시설의 노후화와 통수 단면의 부족으로 인해 기능이 크게 약화되어 농업용수 공급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현실에 맞는 전면적인 개선과 현대화 계획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더 큰 문제는 농업용수의 유실 관리입니다. 현재 경북에서는 사용 후 남은 농업용수가 별다른 활용 없이 배수로를 따라 방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막대한 수자원 낭비일 뿐 아니라 가뭄과 물 부족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떨어뜨립니다. 따라서 중간 저류지를 설치하여 농업용수를 모아두고 필요시 재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절실합니다. 저류지는 단순한 물 저장 공간이 아니라 홍수기에는 유량을 조절하고 가뭄기에는 용수를 확보할 수 있는 다목적 기반 시설로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경북은 스마트 농업, 첨단 기술 도입, 수출 강화 등 농업의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가 밭에서 필요한 농업용수가 안정적으로 공급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혁신 역시 실질적 성과를 거두기 어렵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경북도 차원의 적극적 예산 투자와 기반시설 확대와 등 실효성 있는 농업정책 추진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도지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70년대 설치된 농업용 배수로는 노후화로 기능이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를 현실에 맞게 전면 개선할 계획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경북도 차원의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용 후 그대로 버려지는 농업용수의 낭비를 막고 저류지를 활용한 농업용수 재활용 체계를 갖추는 것은 경북 농업의 지속성을 위한 핵심 과제입니다. 이에 대한 경북도의 대책이 있다면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농업진흥지역, 이른바 절대농지 규제의 합리적 해제와 경북 농업의 지속 가능한 대전환을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농업진흥지역, 즉 절대농지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보존하기 위해 시도지사가 지정합니다. 하지만 해제할 때는 정부와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농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경북의 농업 생산력은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면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를 매입하기도 어려우며 개발 역시 제한돼 있어 비효율적 토지 이용과 재산권 침해에 대한 불만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상주시의 경우 수도작 12,907헥타르 중 11,369헥타르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수도작을 경작하는 전체 농지의 90% 정도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보니 도시 확장, 산업유치, 생활 SOC 확충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도심지역 농업진흥지역 규제 완화를 검토하라는 의견을 강력히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뚜렷한 변화가 없습니다. 이제 단순한 논의 단계에서 벗어나 철저한 사전조사와 지역별 맞춤 계획을 전제로 실질적이고 실행 가능한 해제 로드맵을 마련해야 합니다. 농지보존제도는 70년대부터 도입됐습니다. 그러나 25년 현재 농촌 현실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농업 생산성과 농지 효용성 제고라는 대전제 아래 이제는 규제 완화를 통한 선택과 집중 그리고 혁신적인 농업 투자가 절실합니다. 해답은 분명합니다. 스마트팜,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로봇, 자동화 등 기술과의 연계를 통해 인건비를 절감하고 젊은 세대가 돌아오고 싶어하는 첨단 농업 생태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에 도지사께 질문하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의 과도한 규제는 이러한 혁신의 뿌리 내릴 기회를 제약하고 있습니다. 경북의 농촌과 농민이 더 이상 규제에 묶여 성장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도록 경북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 대책이 필요합니다. 경북 농업의 미래를 위해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제도 개선을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신지
도 차원에서 마련 중인 구체적 대응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농업 대전환의 핵심은 단순한 제도 개편을 넘어 고령화된 농촌의 젊은 세대를 이끌어올 강력한 유인책이 필요합니다. 청년이 농업을 선택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매력적인 정책 수단을 어떻게 마련하실 계획인지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공무원의 비상대기 시설 확충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소방공무원은 업무 특성상 인사이동이 잦고 순환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지역에 거주지를 두었다 해도 인사 발령이 나면 먼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결국 원거리 근무자는 구조적으로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방본부 자료에 따르면 경북에는 현재 663명의 소방공무원이 원거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을 지원할 숙소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비상대기 시설은 22개소 139실 226명 수용 규모에 불과합니다. 즉 전체 원거리 근무자 663명 가운데 3분의 2 이상은 여전히 비상대기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는 절박합니다. 교대 근무를 마치고 새벽에 자차로 수십 킬로미터를 이동해야 하는 현실, 개인 비용을 들여 원룸을 얻고 불규칙하게 생활해야 하는 고충, 심지어는 화재 현장에서보다 퇴근길 졸음운전이 더 무섭다는 자조 섞인 말까지 나옵니다. 이것은 결코 단순한 생활 불편이 아니라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입니다. 소방공무원의 안전이 곧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핵심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필요 누적은 곧 현장 대응력의 저하로 이어지고 이는 곧바로 골든타임 확보 실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여 5개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총 52억 원을 투입해 110실을 확충한다는 계획은 분명 의미 있는 진전입니다. 그러나 냉정히 보아야 합니다. 원거리 근무자가 600명이 넘는 상황에서 110실을 추가로 확보한다 해도 전체 수요를 충족하기는 어렵습니다. 추가 확충이 이루어진다고 여전히 다수의 소방공무원은 대기시설을 이용하지 못한 채 장거리 출퇴근을 반복해야 합니다. 더구나 이 문제는 다른 사업들에 밀려 정책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리고 있습니다. 청사 확보, 장비 구매, 인건비 보강, 곧장 행정서비스 인프라로 인식되어 예산이 배정되지만 정작 사람의 안전을 담보할 비상대기 시설은 복지라는 이런 말에 뒷전으로 밀려있는 실정입니다. 이대로라면 5년 뒤에도 여전히 부족하다는 말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과감한 시설 확보, 교통, 주거 지원과 같은 보완책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이 문제를 단순히 숙소 제공이나 복지 지원으로 바라보아서는 결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소방은 장비보다 사람이 핵심 인프라입니다. 장비가 아무리 좋아도 사람이 제때 현장에 도착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행정청사를 짓고 장비를 구입하는 것은 당연한 행정서비스 인프라를 보면서 소방공무원의 비상대기 시설은 아직도 복지 개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모순입니다. 비상대기 시설은 복지가 아니라 도민 안전을 위한 필수 행정 인프라입니다. 패러다임 전환 없이는 예산도 정책 우선순위도 제자리를 잡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소방공무원의 근무 환경을 도민 안전의 최전선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그에 걸맞은 정책적 결단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이에 도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인사이동과 순환근무로 인해 원거리 근무자가 꾸준히 발생하는 현실에서 소방공무원의 장거리 출퇴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정책은 무엇입니까? 둘째, 5개년 계획을 통해 110실을 확충한다 해도 전체 수요를 충족하기는 어렵습니다. 추가 확충이나 속도 조정을 통해 현장의 체감도를 높일 생각은 없습니까? 셋째, 소방공무원의 비상대기 시설을 단순 복지가 아닌 도민 안전을 위한 행정 서비스의 핵심 인프라로 인식하고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정책적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경북교육청 관련입니다. 김천시 정산초등학교의 사례는 농산어촌 학교 운영의 현실과 학습권 보장의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정산초는 의무취학 학생 대상이 8명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학교 폐교를 막기 위해 마을의 고령 어르신 15명이 입학하면서 일부 학급에서는 초등학생 2명과 어르신 13명이 함께 수업을 받고 있는
기형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르신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비정상적 학급 구성 속에서 교사들은 도대체 수업의 수준을 어디에 맞춰야 합니까? 어린이들에게 맞춰야 합니까? 아니면 어르신들에게 맞춰야 합니까? 학령 초과자들이 실제로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지, 출결 관리와 학년도 교육 과정을 제대로 이수하고 있는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이 과정에서 의무 취약 아동들이 학급 운영의 특수성으로 인해 학습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학습권 침해 가능성 또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어르신들은 매일같이 정상적인 출석을 이어가기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고 아이들과 함께 사용하는 교실과 시설은 노약자의 안전사고에 취약하다는 점 역시 간과할 수 없는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결국 가장 큰 피해자는 정년기에 초등교육을 받아야 할 어린 학생들입니다. 이들의 학습권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기본권임에도 불구하고 행정편의와 제도적 미비 속에 희생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사정도 이해는 됩니다. 의무교육 대상 아동은 초중등 교육법에 따라 만 6세에서 12세 사이의 아동으로 한정되는데 이 범죄에 포함되지 않는 학령 초과자는 예산 산정이나 학사 행정에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행정의 효율성 차원에서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이나 분교장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이를 사실상의 폐교로 해석하여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단순한 교육시설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중심이며 아이들의 배움터이자 마을의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국민 누구나 교육받을 권리, 그리고 정년기 아동이 제때 올바른 교육받을 권리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이러한 갈등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어린이의 학습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보할 수 없는 헌법적 권리입니다. 교육청은 행정편이나 예산 논리가 아니라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이라는 교육의 본질에 기초하여 교육 행정을 펼쳐야 합니다. 의무 취약 아동의 학습권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하면서 동시에 학령 초과자에게도 최소한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교육청 차원의 구체적인 정책적 대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김천 정산초는 정산면 유일의 초등학교입니다. 학교를 지키기 위한 지역 어르신들의 눈물겨운 노력 또한 간과하지 못할 부분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정산초 분교장 개편 방침과 관련해 교육청은 학습권 보호와 지역 공동체 유지라는 두 가지 과제를 어떻게 균형 있게 해결할 계획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